오늘은 엑기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구매하셨죠? 자, 오늘 71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71페이지. 자, 71페이지 오시면은 자, 43번에서 유치권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부터가 담보물권입니다. 자, 지문을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권에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런 것들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유치권에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죠. 2번 단락, 물상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상 대위라고 하면은 보험금이 대표적입니다. 보험금. 유치권자가 보험금을 가져가지 못한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3번이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을 을이 유치 중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 그러면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해당 건물, 이 물건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형태가 바뀌면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추구표가 없다는 거죠. 쫓아가는 효력 추구표. 그런 게 없다, 유치권에. 그래가지고 건물이 멸실되는 바람에 보험금이 나와요. 보험금을 저당권자는 가져갈 수 있죠. 저당권자는 가져갈 수 있죠. 유치권자는 이거 못 가져갑니다. 물상 대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매각되면 경매로 매각되면 경락대금이 나오거든요. 경락대금이 나왔을 때 저당권자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유치권자 우선 변제권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물이 없어요. 우물. 우선 변제권 안 되고 물상 대위 안 되고. 그리고 4번 단락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안 되죠. 준용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 대위 없고 또 뭐도 없고요. 물권적 청구권도 준용 안 돼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4번 단락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행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2번서부터 나오는 게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유치권 성립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타인의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을 때 유치권 행사 가능하고, 그리고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유치권 되려면은 채권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물건에서 생겨요? 물건에서 생겨요. 이게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물건을 계속해서 점유를 해야 되죠. 점유가 유치권 생명줄이고요. 그리고 채권, 요거는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가 특약을 넣어가지고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유치권 되려면 배제특약. 배제특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없어야 돼요. 이렇게 5가지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에요. 첫 번째 요건, 타인의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일 것. 둘째, 채권은 물건에서 생긴 거여야 된다. 결련성. 셋째,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적법하게 하셔야 되고,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5가지를 갖추죠.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요건부터 살펴보죠.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물건에다가 유치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남의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타인이 누구냐? 타인이 동그라미 1번 단락
채무자도 타인이죠. 제3자도 타인이죠. 상관없이 다 유치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 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문장 끝에 지금 숫자 적혀 있죠. 이게 이 회차 때 나왔던 지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그라미 1번에 21, 23, 30이라 돼 있죠. 이 회차 때 요 지문이 출제됐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세요. 신축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설치했고 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34회하고 35회라고 돼 있죠. 예, 요것도 이제 동일하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위로 좀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시면은 아까 봤던 지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 단락에 물상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서 31회가 31회가 괄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거는 정답 지문이라는 거예요. 이 회차 때. 이 회차 때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빨강색으로 돼 있었어요. 빨강색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흑백이라서 지금 우리가 좀 분간. 근데 모양으로 분간 가능하다는 거죠. 정답 지문, 정답 지문. 분홍색요? 분홍색은 사례로 나왔던 거를 이론으로 제가 바꿨거나 이론으로 나왔던 걸 사례로 바꿨거나, 예, 다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괄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네모나게 된 괄호 있죠. 요거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건 31회 때 그냥 출제가 됐었던 거죠. 등장했다. 출제집. 근데 이제 요 괄호로 된 지문, 요거 동그랗게 된 괄호, 요거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옳은 지문으로 나왔든 틀린 지문으로 나왔든 그 지문이 정답이었다 당시. 그걸 좀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요 밑에 쪽에 아까 동그라미 2번 판례를 좀 설명드립니다. 자,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설치했다라는 건데, 당시에 갑이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 갑이 토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토지에다가 갑은 건물을 신축하고 싶었어요. 을한테 건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공사를 한 거죠. 공사를 착수해서 을이 건물 지으려고 바닥을 닦아놓은 거죠. 바닥. 건물 지으려고. 그럼 이거 건물이에요? 바닥만 닦아놓은 거예요? 바닥만 닦아놨잖아요. 지금. 그 상태죠. 근데 거기서 갑이 결제 안 해줘서. 안 해줘서 을이 공사비 너 줄 때까지 나 유치권 하겠다고. 유치권을 주장했던 사건. 일단 공사는 중단됐죠. 공사는 중단이다. 공사 중단. 근데 을이 첫 번째로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야, 지금 내가 여기 바닥 깔아놓은 거 이거를 내가 유치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건물이에요? 건물 아니에요? 이 건물 아니잖아요. 이 뭐예요 이거? 이걸 판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둘째 줄에 정착물이라고 하셨어요. 야, 이거는 정착물이야. 땅에 붙어 있는 거라고. 이거는 어떤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치한다고 유치 못한다고. 유치 못해. 이거 못하는 거야. 유치를. 유치권 안 돼. 그랬더니 을이 그러면 판사님 저 땅을 유치할게요. 땅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을은 어쨌든 건물 신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건물이 완성됐다면 건물을 유치할 수는 있었겠지만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완성되지 못해서 유치 못하고, 에? 땅에다가는 뭐 공사한 게 없어서 유치 못하고 그랬던 사건이에요. 어쨌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결련성입니다. 자, 결련성이라는 거는 물건과 채권의 결련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뜻이 나옵니다. 목적, 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밑에 분류를 해놨죠. 일단 기본적으로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들이 있고 결련성이 부정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들 같은 경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결련성 인정 채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용이라고 하면은 필요비일 수도 있고 유익비일 수도 있겠죠. 다 유치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그러네요. 처음에 채권이 시작될 때 지금 필요비로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필요비를 줘야 되는데 저 임대인이 필요비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럼 필요비 받을 때까지 유치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필요비를 계속 못 받아요. 그러면은 필요비가 가만히 있어요? 이자가 붙어요? 이자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비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금일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이 점점 추가되고 있다. 그러면 필요비 채권이라고 하는 원채권이 있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쌓이는 부수적인 채권이 있다면은 원채권과 부수적인 채권들이 싹 다 엮여가지고 유치권 성립의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필요비로 출발됐고 그 필요비를 못 받아서 손해가 생긴 거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권도 결련성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자, 4번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채권이요. 공사대금 채권. 지금 문장 잘 보시면은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죠. 만약에 소유권을 수급인이 취득하게 됐으면 이 공사금 채권으로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공사하라 그랬죠. 건물을 져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급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수급인으로서 갑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건물이 을의 노력과 재료로 지어진 건물이라면은 결국 이 건물을 실제 신축했던 건 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을이 수급인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갑이 공사비 안 준다는 거죠. 이 경우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건물이 내 거라서요, 남의 거라서요? 내 거라서 유치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건물, 자기가 지은. 근데 지금 여기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자, 다시 보시면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잖아요. 도급인이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신축하는 건물이긴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갑한테 귀속시키는 걸로 특약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니까 을 입장에서 갑이 공사비 안 줬을 때 유치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약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갑 소유 건물인 걸로 특약을 맺어놨어요. 그럼 갑 거죠. 근데 갑이 공사비 안 주죠. 그럼 을은 이 나쁜 놈아 유치권 할 거다 나도. 타인 물건이라서 이 경우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공사비. 자, 5번입니다.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축이 물건입니다. 물건. 가축은 동산이거든요. 동산. 그 가축이 농작물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해가 생겼죠. 그럼 여기서의 손해배상 채권은 어디로부터 생겨난 거죠? 가축으로부터 생겨난 거죠. 그러면 가축과 손해배상 채권의 결연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못 받으면 가축을 뭐 한다는 거죠? 유치한다는 거죠. 가축. 그죠? 가축을 붙잡아서 유치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결연성이 부정되는 채권들인데요. 6번과 7번 같은 경우 아주 많이 나왔죠. 결연성 부정되는 거는 맨날 물어보죠. 권리금하고 보증금하고요. 맨날 물어봅니다. 결연성이 부정됩니다.
권리금 엄청 많이 나왔죠. 네. 어떻게 이걸 다 셀 수 있었던 건지 경이롭네요. 그죠? 15회부터 다 세고 있었어요. 경이롭죠? 자, 권리금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증금이요. 예, 그렇죠.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결련성 부정된다. 자, 그리고 8번 같은 경우 건축 자재가 나오죠. 건축 자재를 매도했고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대금 채권 담보를 위해 유치권 안 된다 그러는데 8번 같은 경우는 매매 대금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매매 대금 채권.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가지게 된 채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채권이 어디서 생겨났다는 거죠? 매매에서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 물건에서 생겨난 거예요. 계약에서 생겨난 거예요. 계약에서. 매매라는 계약에서 채권이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해당 물건하고의 그 결련 관계는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생긴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8번, 9번 둘 다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결련성 부정. 10번은 유익비잖아요. 아니, 유익비인데 왜 유치권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원상회복 약정이 들어갔잖아요.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다는 거는 유익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유익비 포기 특약이에요. 이거 유익비 포기 특약입니다. 이러면 유치권 할 수 없죠. 유익비도 청구 못하고요. 이러면. 자, 11번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가 증축시켜가지고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증축했고 공사대금 채권 생겼으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왜 안 되냐면은 첫째 줄 잘 보시면 합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증축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적법한 점유로 볼 수 없겠죠. 결련성 부정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요건 보시면은 4번에 채권의 변제기 도래입니다.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 단락처럼 첫째 줄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예 기간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상환기간 허여 말하는 거죠.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여시켜버리면은 이거는 변제기가 뒤로 밀려나는 거라 그랬죠? 이러면은 유치권 된다고요? 유치권 안 된다고요? 유치권 안 됩니다. 이러면 유치권이 안 된다. 상환기간 허여. 자, 5번 내려갑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 점유가 유치권 성립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점유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던 거라면은 유치권을 할 수 없겠죠. 불법이면. 네, 우리 지금 7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자, 3번입니다. 유치권자가 스스로 자기가 불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불법이 추정되어 적법이 추정돼요. 적법이 추정돼서. 불법 추정, 적법 추정. 적법 추정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우리가 옆에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책을 훔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샀을 거라고 생각해요? 샀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불법 추정, 적법 추정? 그게 적법 추정이에요. 샀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안 샀어요. 저는 안 샀어요. 그래도 적법 추정이라는 거죠. 훔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법 추정, 불법 증명 책임은 없다. 자, 그럼 4번에 보시면은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점유를 하면서 유익비 지출했잖아요. 일단 이렇게 둘째 줄에 유익비라고만 나왔다면은 유치권 성립에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첫 번째 줄입니다. 점유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거 알면서 계속 점유하잖아요. 이러면 무단 점유예요. 무단 점유하면서 비용 투입시켰다 하더라도 유치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유치권 하려면 그 점유가 불법이어도 된다고요? 적법이어야 된다고요? 적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6번 내려갑니다. 점유 취득과 채권 발생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점유를 먼저 해야 되냐, 채권이 먼저 생겨야 되냐, 그 순서에 대한 말이에요. 유치권이 되려면은 자, 점유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채권이 먼저 생겨야 되겠어요? 그죠?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점유를 해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유치권 성립 가능한 거죠. 그럼 만약에 점유 먼저 하고 점유하다가 채권 생기면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요. 순서 상관없어요. 지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점유하기 전에 생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거는 채권이 먼저 생겼던 상태에서 점유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2번 달랑 내려가 보세요. 점유를 취득한 뒤 성립한 채권이죠. 점유하다가 채권 생겼다고. 순서 상관없다고. 둘 다 유치권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됩니다. 자, 7번 내려갑니다. 유치권 행사할 때 그 유치권자가 점유를 직접 점유로 해야 돼요? 간접 점유로 해야 돼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점유도 점유고 간접 점유도 점유고. 둘 다 점유 맞지요?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단락처럼 제3자한테다가 유치물을 보관시켰잖아요. 이 말인즉슨 지금 제3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뜻입니다. 제3자한테 맡겼죠? 그렇게 해도 유치권 괜찮아요. 성립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3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하겠어요? 간접 점유 하시겠죠. 그렇게 하셔도 유치권 가능하죠. 근데 3번 달라고 와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해가지고 간접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문장 속에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형태 같으면은 유치권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채무자가 점유를 하게 되면은 돈을 줘야 물건 들고 도망가니까. 이거 물건 들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한 문장 속에서 채무자하고 채무자가 무슨 점유를 하면 유치권 안 된다고요? 직접 점유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가축 있었잖아요. 가축 있었어요. 가축을 갑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 가축이 말이었어요. 말로부터 을이 손해를 입었어요. 을이 농사 지었는데 말이 놀러 와가지고 내 농사 다 망쳐버렸다는 거죠. 그럼 을한테는 손해가 생기잖아요. 손해배상 채권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을이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은 뭐로부터 생긴 거죠? 말로부터 생긴 거죠. 결련성 인정이라고 부정이라고. 인정이었죠. 그럼 을 같은 경우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럼 나 말 유치한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 여기서 을이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을이 직접 점유로 해도 되고 직접 점유로 해도 되고 또 무슨 점유로 해도 되고 간접 점유로 해도 된다는 거죠. 직접 점유가 점유다, 간접 점유가 점유다. 둘 다 점유가 맞거든. 어떤 형태로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을이야. 말을 관리하다가 말이 너무 커서 제3자한테다가 맡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3자한테다가 말을 맡기게 되면 그 말을 맡은 그 제3자가 무슨 점유예요? 직접 점유하시겠죠. 이렇게 제3자가 직접적으로 점유하는 형태로도 그러면 을은 계속해서 간접 점유할 테니까 유치권은 성립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왼쪽 밑에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병이 말을 다시 맡겼는데 그게 누가 직접 점유하게 되면 채무자가 돈 줘야 되는.
을한테 배상 책임 있는 채무자 쪽에서 말을 넘겨받아서 직접 점유를 하게 돼버리면 갑이 말 타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는 형태로는 유치권 행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하는 말입니다. 많이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채무자 직접 점유 나오면 그냥 유치권 안 된다고 하셔야 되죠. 8번 내려갑니다. 압류와 유치권입니다. 크게 둘로 쪼개져요. 지금 양괄호 1번 같은 경우는 압류 후 유치권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압류 전 유치권이죠. 유치권이 압류 전이든 후든 성립은 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압류 전이든 압류 후든 유치권이 성립되는 건 가능하다고요. 이 둘의 차이는 경락인한테 행사 가능하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처음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찜질방 건물을 가지고 있죠. 찜질방. 여기에 이제 저당이 설정돼 있죠. 저당이 은행에서 저당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을이 저 건물에다가 이제 공사를 했던 거죠.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가 끝나면 피담보 채권 생기죠. 채권 변제기 도래. 거기다가 이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을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받을 때까지.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압류 후 유치권이죠. 그럼 압류가 빨랐던 거예요? 유치권이 빨랐던 거예요? 압류가 빨랐던 거죠. 저당권자가 너 왜 돈 안 갚냐? 너 왜 돈 안 갚아? 하면서 이 건물에다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은 경매로 인해서 이 물건은 압류가 됩니다. 경매가 시작된 후에 얘가 점유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압류가 빨랐어요? 점유가 빨랐어요? 압류가 빨랐잖아요. 압류가 빨랐고 그 다음에 을이 점유를 했어요. 그럼 을이 빨랐어요? 을이 늦었어요? 늦었잖아. 늦었으니까 유치권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성립한다는 거예요. 늦어도 유치권 성립은 됩니다. 성립은. 자, 그럼 지금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자, 첫째 줄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경매가 청구되고 경매가 개시 시작이 되면은 등기부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압류야? 이렇게 압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라는 거를 한 단어로 압축시키면 압류란 뜻이죠. 압류. 압류 후에 자, 둘째 줄 공사대금 채권자가 점유를 넘겨받았네요. 그러면 점유가 빨랐어요? 압류가 빨랐어요? 압류가 빨랐죠. 유치권이 늦었죠? 유치권 성립된다, 성립 안 된다? 성립은 된다고, 성립은. 성립은 된다고, 성립은.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2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자, 3번도 내려갑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았다. 어쨌든 간에 유치권 성립이 되려면은 채권의 변제기도 도래가 돼야 돼. 점유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변제기 도래하고 점유 두 가지 요건 다 갖췄을 때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동그라미 2번 단락하고 3번 단락 같은 경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채권이 변제기 도래하였다. 혹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 점유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유치권 성립 자체가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늦었으니까 유치권 성립 자체가 압류보다 빨랐다는 거다, 늦었다는 거다.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의 공통점,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 부동산이 경매가 됐기 때문에 갑이 소유했던 이 건물은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될 거예요. 경락을 받았을 때 낙찰받은 경락인한테다가 을은 자신이 가진 유치권을 가지고서 대항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을 못한다는 거는 경락인이 야 나가.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겠네. 결국엔 없어져요. 근데 얘가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성립은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성립은 돼 있었던 거. 성립은 돼 있었던 거였지만 이거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거죠. 불안전한 상태. 불안정. 만약에 순서가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고 점유까지 해가지고 유치권 성립 순서가 먼저였고 시간 순서상 먼저 유치권이 돼 있었고 이후에 저당권자가 야 경매 압류가 됐던 거면 이거는 유치권 성립 자체가 압류보다 빨랐던 거죠.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유치권은 완전한 거예요. 온전하게 성립된 거예요. 그럼 경락받은 사람이 나가라 그럴 때 나간다 그래요? 안 나가고 대항해요? 대항한다는 거예요. 압류보다 빨랐으면. 그게 지금 밑에 압류 전유치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단락입니다. 목적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을 했죠. 근데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가 먼저 유치권보다 성립돼 있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완전한 유치권이 되려면은 저당권의 성립보다 빠르면 돼요? 압류보다 빠르면 돼요? 압류보다 빠르면 된다는 거지. 압류보다 빨랐다면은 그 유치권은 완전하게 성립된 것이고 경락인한테 대항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9번 내려갑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특약을 넣어가지고 배제시킬 수 있어요. 배제 특약 유효다. 따라서 2번 단락 배제하기로 약정했다면은 그 약정을 통해서 유치권 성립은 되지 않는다. 자, 3번 단락 내려갑니다.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서 유치권 포기하기로 특약했어요. 이거는 제3자도 그 특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당사자만 주장 가능하다고요. 제3자도 주장 가능하다고요. 제3자도 주장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 자, 10번에 이제 재판상 행사입니다. 자, 재판을 갔어요. 이때 물건 인도 소송을 했다는 거죠. 이때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됐다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하라고 명한다는 겁니다. 변제와 상환으로 명해라는 거는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너네들 싸우지 말고 둘 다 같이 해라 그 말.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을이 공사를 했죠. 공사해서 공사비 받아야 되는 게 5천이에요 지금. 근데 갑이 자꾸 공사비 안 주고 시간 끌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순순히 건물을 넘겨줘야 건물을 유치해요. 건물 유치해버리죠. 이 나쁜 놈아. 너 공사비 안 줄래? 건물 유치권 하는 거죠. 제 친구가 인테리어 한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하는 제 친구가 맨날 유치권 한단 말이에요. 공사비 안 줘가지고. 에? 유치권 행사합니다. 너 줄 때까지나 계속 유치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갑 쪽에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소송. 건물 내놓으라고.
건물 달라고 갑 쪽에서 소송을 걸어버리면 일단 소송을 건 쪽이 원고잖아요. 그럼 얘는 소송을 받았으니까 피고잖아요. 그러면 판사님이 피고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왜 건물 안 주냐? 왜냐면 갑 쪽에서 을한테 소송 걸 때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쥐가 잘못하면 얘기 안 하고 얘가 건물 안 줘요 이렇게 소송 걸었겠죠. 그럼 판사가 물어봐야죠. 너 왜 건물 안 주냐고. 이때 을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항변을 하셔야 돼요. 항변, 여기서 을이 항변한 거예요. 저는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제가 돈 안 주니까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란 말이에요. 라고 을이 자기 권리를 펼쳤죠.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유치권의 항변이 인용되면 결국 판사가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이렇게 판결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엄마 네가 그럼 공사비 빨리 줘야지. 을한테 빨리 공사비 5천 줘라 빨리. 너도 이제 공사비 받으면서 이제 건물 주고 하라고 빨리. 갑도 주고 을도 주고 하라고. 이렇게 판결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환이행 판결이에요. 상환 이행 판결. 둘 다 같이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원고 승이에요? 피고 승이에요? 누가 이긴 거죠? 자, 참고로 우리 책에 지금 잘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자, 첫째 줄 다시 보세요. 피고 쪽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유치권으로 항변했어요? 유치권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피고가. 이때 법원은 어떻게 판결 내리냐? 둘째 줄. 채권 변제도 해주고 물건도 인도해주고 같이 해라. 이렇게 판결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판결은 상환 이행 판결이 되는 건데 자, 동그라미 2번 달랑 내려갑니다.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됐을 때 둘째 줄입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돼 있죠. 같은 뜻입니다. 상환 이행 판결하고 원고 일부 승소하고 같은 말이에요. 원고 일부 승소. 그러면 원고 승소라는 거예요? 피고 승소라는 거예요? 비겼다는 뜻이에요. 일부만 네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부는 피고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고 승이라고 피고 승이라고 비김, 드로우임 둘 다 하셔라고 이렇게 판결 떨어진다. 자, 11번 내려갑니다. 유치권자가 가지는 권리들부터 먼저 보죠. 자, 가장 대표적인 유치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치권자가 유치한다라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인도 거절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죠? 목적물 넘겨줘요. 인도 거절해요. 인도 거절합니다. 자, 이때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지금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예? 당연히 물권입니다. 하나님 앞소사. 하나님 앞서 당연히 물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담보 물권입니다.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네, 하나님 앞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그 사람한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자 바뀌어.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만 주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도 주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아까 전에 경락받은 사람한테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락받은 사람. 물론 그거는 완전히 압류보다 빨랐던 성립한 그 유치권을 전제로 말하는 거겠지만요.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경락받은 사람 있죠. 요 사람한테도 유치권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번에서 말하는 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순 없다는 거죠. 경락인한테 네가 돈 갚아라. 그렇게 청구하는 거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하여 을이
지금 현재 공사비를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 행사 중. 그리고 이 유치권은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엄연히 담보 물권이에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가 이 건물이 느닷없이 경매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치권자들은 경매 청구 잘 안 하죠. 왜냐면 경매 청구 해봤자 나중에 경락대금 나왔을 때 우선 변제 받으니까요, 못 받으니까요. 우선 변제 못 받아서 통상 현실에서 경매 청구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물권자들이나 채권자들이 막 경매할 수 있겠죠. 뭐 네가 경매가 되든지 말았든지 나는 계속 점유할 거고, 난 계속 점유할 거고, 이 더러운 세상 나는 계속 인도 거절할 거다. 난 계속 인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니까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물건도 보러 오고 막 이렇게 왔다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관없다. 계속 유치할 거예요. 그럼 결국 경매 끝나면은 누가 낙찰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결국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락. 그러니까 경락받은 사람이 자꾸 을한테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나가야 돼요? 계속 대항할 수 있어요. 계속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물권자야.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는 압류보다 빨랐던 거 말하는 거, 늦었던 거 말하는 거. 빨랐던 거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빨랐던 거 전제로. 압류보다 빨리 성립했던 유치권,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경락받은 사람한테 야, 네가 돈 갚아라. 너 문제 해결하고 싶지? 네가 돈 갚아 그럼. 변제를 청구.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돈 갚으라고 청구하는 거는 채권 주장하는 거죠. 그거는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갑한테다가 청구하는 게 맞다는 거죠. 돈 달라고. 경락인한테 돈 달라고? 야, 그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경매권. 동그라미 3번 달라고 확인합니다. 경매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유치권자들이 경매 청구 잘 안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경매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많이 물어보죠. 거다가 추가하세요. 경매는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 못 받는다? 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는 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는 못 받는다. 자, 4번 내려갑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 있죠. 유치권. 요건 대물 변제 말하는 거죠. 물건으로 변제받는다. 5번 내려갑니다.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 충당시킬 수 있어요. 과실 수취권 인정된다. 자, 6번 내려갑니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에다가 비용을 투입했다면은 비용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비용은 필요비 말하는 거예요? 유익비 말하는 거예요?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유치권자는요.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존을 위한 사용하고 그냥 사용하고 같아요, 달라요? 자, 보존을 위한 사용 하고 그냥 사용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죠. 그냥 사용은 유치권자가 그냥 유치물 그냥 사용해야지. 이거 허용돼요, 허용 안 돼요? 허용 안 됩니다. 자, 요거 좀 밑에 나오거든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보세요. 자, 밑에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 시 승낙받을 의무가 있죠. 이 두 개가 유치권자가 지는 의무입니다. 첫 번째 유치권자는 동그라미 10번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물은 자기 거라서요, 남의 거라서요. 남의 거라서 선관주의 의무로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또한 그 밑에 의무 같은 경우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딴 사람한테다가 대여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지 담보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 하려면은 그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치물에 관한 사용은 승낙받기 전까지는 허용된다는 거다, 안 된다는 거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1번 단락 같은 경우는 채무자 승낙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사용 말고 무슨 사용은? 보존을 위한 사용은 이건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권자의 권리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당시 유명했던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갑이 집을 지었거든요. 주택을 지었고 갑이 지은 이 주택에서 을이 설비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공사비가 안 들어왔던 거죠. 공사비 채권이 회수가 안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갑이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던 그 집을 을이 점유를 인도받아서 한동안 공사를 하셨겠죠. 근데 갑이 계속해서 공사비를 안 주니까 을은 야, 나 그러면 공사비 받을 때까지 나 여기 유치할란다. 유치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은 점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점유하는 거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을이 점유를 하다가 갑자기 이 집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주하기. 점유하는 거랑 거주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뭐가 달라요? 점유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배력 행사. 점유를 한다는 거는 여기다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 걸어. 나 유치권 행사 중이야라고 현수막 걸어 놓으면은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꼭 을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살아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수막 걸어 놓으면 너 지금 점유 중 맞아. 지배력 인정해 줄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 근데 거주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예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자기. 이게 거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들어가서 거주해도 되냐는 거죠. 을이 여기 아예 들어가가지고 막 TV 보면서 숙식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 나쁜 놈. 갑이 열받았던 거예요. 너 왜 들어가서 살고 있냐, 내 집에? 하면서 너는 지금 내 건물을 그냥 사용한 거니까 유치권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유치권 소멸 청구했던 거예요. 갑이.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갑이 주장했던 것, 유치권자가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주하시는 거는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그냥 사용한 거다. 그냥 사용했다가 갑의 주장이죠. 너 그냥 사용한 거잖아. 의무 위반이야 라는 게 갑의 주장이었죠. 근데 당시에 을의 주장은, 갑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을의 주장은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거는 판사님 보존을 위한 사용이에요.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위로 올라갑니다. 자, 동그라미 7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7번 위쪽에.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하다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용은 그냥 사용이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근데 8번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공사 대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하던 자가, 자, 지금 둘째 줄입니다. 주택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거주해버리는 거. 거주를 해버렸어요.
먹고 자고를 해버렸다고요. 이거는 판사님 판단하셨을 때 그 뒷문장에 나오죠. 유침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판사님은 이거를 그냥 사용으로 봤다,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봤다.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보셨던 거죠, 판사님께서. 왜냐면 집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그냥 가만히 문 잠그고 방치하면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신 거예요, 판사님께서. 야, 그래도 사람 살면 여기 뭐 저기 청소도 할 것이고 보일러도 좀 틀고, 그죠? 그게 다 보존에 도움되는 행위로 보셨던 겁니다, 판사님은. 자, 그러니까 9번 단락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합니다. 이거는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서 이거는 유치권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유치권자한테 나아가 소멸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밑에 12번 유치권 소멸,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